안녕하세요. 20대 창업가들을 알아가는 컨텐츠 다음 창업입니다. 저는 호스트 시원한 남자 하남자고요. 저는 심오한 여자 김여자입니다. 네, 오늘 또 굉장히 특별한 분을 모셨죠. 시니어 분들과 함께하는 정기 배송 전문 대행 서비스 온고잉을 운영하는 네이루리 주식회사의 대표 정현강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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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온공이라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네이루리 주식회사의 대표 정현강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와, 네, 또 저희가 스튜디오까지 오시는데도 먼 길 오셨는데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더 바쁘신 분이 이 끝나고 나서도 또 일정이 있으시다고. 아, 맞아요. 역시 오늘 이제 끝나고 일정까지 마무리되면 몇 시 정도 되나요? 딱 자정될 것 같아요. 참, 보통 이렇게 금요일에도 자정까지 일을 하시는 편인가요? 때에 따라 다르긴 한데 거의 주 6일은 일하는 것 같아요. 하루는 꼭 쉬고. 아, 하루는 그래도 꼭 쉰다. 완전 쉬고. 네. 그게 주로 토요일인가요? 일요일인가요? 매번 다르긴 한데 거의 일요일에 쉬어요. 거의 일요일. 네. 혹시 그런 특별한 이유가 좀 있나요? 뭐 교회를 가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쉬는 게 아니네요. 여전히 투도 중에 하나인가요? 그렇게 볼 수도 있긴 하네요. 이거 비종교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면 일정이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왜냐면 제가 생각했을 때 쉬는 건 진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제 집에서 그냥 누워 있는 거예요? 누워 있다가 근데 네. 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거 대비 네. 뭘 하면서 쉬는 걸 비교해 봤을 때 뭘 하면서 쉬는 게 회복력이 더 좋더라고요. 저는 그랬어요. 실제로 그런 연구들도 막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맞아요. 단순 노동이 진짜요? 되게 네. 단순 노동이 정신적인 그런 피로를 해소하는데 되게 좋다라고. 아니 저 아는 분은 휴가 때 하루에 8시간씩 운동하신대요. 예? 근무하듯이. 하루에 8시간씩 테니스 치고 수영하시다는데 그렇게 리커버리 좋다고. 진짜 멋있더라고요. 사람마다 그 하는 방향이 다르니까.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조금의 MSG가 이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저희 그러면 일부 시작하기 전에 항상 아이스 브레이킹 질문 2가지 정도 드리고 있는데요. 네, 김혜자 씨 가시죠. 항상 이거 저한테 시키더라고요. 저희가 궁금한 거 하나는 현강님의 이름 뜻풀이가 궁금합니다. 오, 잘 안 맞는 질문인데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우선 제가 3남매예요. 3남매고 첫째세요? 저는 셋째인데 저희가 가운데 글자 빼고 나머지 둘 다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 첫째가 정송강, 두 번째가 정서강, 세 번째가 정현강인데 첫째는 소나무 송자 써서 소나무처럼 사지사철 푸르고 강건하게 잘하고 그런 사람이 되라는 뜻이었고, 두 번째가 상서로울 서자라 해가지고 상서로운 기운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마지막은 저는 밝을 현자인데 검을 현자 앞에 불 화자가 붙어서 어둠을 밝히는 사람이 되어라라고 부모님께서 지어주셨습니다. 되게 한자가 예쁘게 생긴 것 같아요. 그러면 밝은 사람? 이제 어둠을 밝히는 사람. 그런 거 치고는 안경이 되게 어두우시고. 안경으로 그런 걸 판단하는 분이었어요? 안경으로 밝은 걸 좀 끼고 다녀야겠는데. 앞으로 이제 노란색 이런 거. 그렇구나. 세상을 좀 밝히는 사람이 되어라. 네네. 저 이름 뜻풀이 여쭤보지만 항상 답변이 새로워서 참 재밌네요. 자, 그 다음은 이제 항상 저희가 녹음을 금요일날 하는데 스타트업 대표님들은 도대체 주말에 뭘 하고 지내실까가 궁금해요. 주말엔 일정 있으실까요? 일단 주말 하루는 제가 무조건 일을 하고 근데 평일에는 제가 보통 9시 출근을 하고 새벽 한 2시에 퇴근을 하거든요. 많으면 3시에 퇴근을 하는데 주말에는 딱 9 to 6 일을 해요. 토요일은 9 to 6 일을 하고 그날 저녁에 무조건 사람을 만나고 제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슬롯이 되게 적어요. 토요일 저녁, 일요일 점심 저녁 인데 이 중에 하나는 여자친구거든요. 그럼 이제 제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슬롯이 주에 2개니까 월에 딱 8개예요. 너무 소중해요. 그래서 보통 다 사람을 그 3개 슬롯을 다 채워서 만나고 친구들이나 지인들 만나고
나머지 시간에는 보통 글 쓰고 운동하는 것 같아요. 책 읽고. 또 글 쓰는 것과 관련해서 2부 때 네. 여러 질문을 드릴 예정인데 글 쓰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또 오래 해오셨다고. 글 쓰는 거 진짜 너무 싫어하는데. 아 그래요? 어디서 잘못된 정보를 가져와가지고. 아니, 저 혼자만의 그 가상의 정령강씨를 만들었어요. 글을 열심히 쓰긴 하는데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 전 저한테 완전 트레이닝이에요. 운동이랑 똑같아요. 아. 너무 하기 싫은데 네. 트레이닝이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뇌 트레이닝. 왜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글이 첫 번째는 스스로 사고 확장하는데 굉장히 도움 많이 되고 음, 그 확장이 깊이도 있고 넓이도 있고 좀 더 나가면 부피까지도 커져가지고 굉장히 좋고 두 번째로 스스로 주관 인지를 하기 좋아요. 메타 인지랑은 좀 다른데 메타 인지는 그러니까 저는 메타 인지를 좀 정의를 하는 게 사람들이 메타 인지를 셀프 메타 인지를 한다고 생각하면 전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내가 어떤 생각하는지 알고 있는 건 전 주관 인지고 내 친구들 5명, 10명이 야, 너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하면 그게 메타 인지인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저는 주관 인지를 하는 용도로 글을 좀 사용하고 있어요. 다 계획이 있군요. 다 계획이 있었어요. 다 생각이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오늘 참 기대가 되네요. 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일부 창업 이야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저희는 이미 좀 사전 조사를 했지만 처음 청취하시는 분들께서는 네이루리라는 이름 혹은 온고잉이라는 서비스명을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처음 들어보신 분들 기준으로 우리 이런 거 하고 있다. 간단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좋습니다. 우선은 네이루리라는 회사는 시니어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자리를 문제 해결하려면 크게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거겠죠. 두 번째는 세상에 존재하는 일자리를 연결해주는 플랫폼이 있을 것 같은데 저희는 우선은 지금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쪽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첫 시작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온공이라는 서비스고 온공이라는 서비스는 60세 이상 일자리가 필요한 시니어분들을 저희가 고용하고 교육을 해서 구인난이 굉장히 심한 이 정기배송 업체와 매칭을 해줘요. 그래서 시니어분들이 이 정기배송 업체에 이제 정기배송이 필요한데 그 배송 대행을 대신 해주시는 거죠. 그게 이제 온공이라는 서비스고 조금 더 자세히 그래도 얘기를 하면은 시니어분들한테 뭐가 좋고 정기배송 업체들은 뭐가 좋을지 간단히 설명해보면 정기배송 업체한테 좋은 건 3가지가 있는데 정기배송 업체가 우선 첫 번째로 구인난이 굉장히 심해요. 아, 그런가요? 연에 10%에서 최대 50%까지 배송원들이 계속 이탈을 해요. 50%나 돼요. 네, 어떤 심한 곳은 평균적으로 그 좀 엄청 많이 이탈하고 그래서 매년 새로운 배송원을 유치하고 관리하는데 엄청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기존 배송원분들이 대부분 다 프리랜서거든요. 보통 정규직으로 배송업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프리랜서 배송원분들이 그 주문 오더를 받으면 본인 선택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아, 그렇죠. 그래서 배차가 100% 보장이 안 돼요. 근데 정기 배송은 사실 고객이 한 달치 구독을 하면은 무조건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루 안 가면 안 되는 건데 네. 이게 프리랜서 배송원이 굉장히 많을 때는 괜찮은데 가끔 물류가 집중되는 시간, 점심시간 같은 때나 그럴 때 배차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럼 되게 난감해진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제 요즘에는 기업에서 정기 배송을 되게 많이 써요. 그 직장 점심을 정기 배송 받기도 하고 예를 들면은 그 회사 내부에 구내식당을 차릴 수 있는 기업들은 엄청 많지는 않잖아요. 아, 그렇죠. 비용도 많이 들고 하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구내식당이 아니라 구내식당이 약간 배송으로 시키는 거죠. 다 와가지고 세팅과 케이터링까지 예쁘게 해주시면은 직원분들 식사하는 그 복지 용도로 굉장히 많이 쓰고 계세요. 그리고 요즘 복지가 많이 좋아져서 간식 같은 것들을 정기적으로 이제 뭐 갖다 준다거나 뭐 샐러드 간편식 같은 것들을 정기 구독 받는데 이게 보면 단순 배송 문 앞에 두고 오면 끝이 아니라 세팅도 해주고 다 먹으시면 수거도 해주고 케이터링도 해주고 서비스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걸 프리랜서 배송분들 하실 수가 없잖아요. 네네. 그런 좀 그래서 매번 채용을 해야 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고 마지막으로는 물류 비용 부담이 항상 부담이죠.
이건 사실 정기 배송뿐만 아니라 모든 배송 영역에서 이슈인데 정기 배송도 굉장히 이 비용 부담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시니어분들을 일하고자 하는 분들이 너무 많고 건강하시고 충분히 일할 능력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매칭을 저희는 정규직으로 고용을 해서 전담 배정을 다 해드려요. 그럼 지금 활동하고 계신 시니어분들은 혹시 몇 분 정도 계실까요? 지금 저희가 70에서 80명 사이 정도 근로하고 계시고 그분들 다 정규직으로 고용을 하시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90%, 10%는 프리랜서로 근로하고 네. 계세요. 네. 그러면 인건비가 아무래도 부담이 많이 될 것 같은데 혹시 이건 어떻게 충당하고 계세요? 인건비가 많이 부담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보험료 때문인데 네. 보험료 구조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 월급이 200만 원이라고 하면은 실제로 우리가 받는 돈은 한 180 정도잖아요. 그렇죠. 20만 원 빼고. 네. 근데 그 20만 원 돈을 근로자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또 내요. 그 공단에. 왜 다시 내는 건가요? 그게 이제 이거는 그 근로자의 어떤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법이에요. 그래서 내가 국민연금을 월에 10만 원씩 내면은 회사 네. 똑같이 내야 돼요. 건강보험도.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급하고 있는 금액이 200만 원처럼 보이지만 22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 거죠. 오히려 더 커지네요, 인건비가. 그쵸. 네. 그래서 그게 많이 부담이 되는 건데 근데 이게 물류 같은 경우에는 요즘 물류를 하루 종일 하시면 월 3,400 되잖아요. 네네. 그럼 보험료 부담이 더 커지잖아요. 그래서 많이 부담이 되는 건데 시니어분들은 국민연금 안 내요. 60세 이상이시니까 해당이 안 돼요. 그리고 고용보험도 해당이 안 돼요. 왜 안 돼요? 그분들은 이제 60 나이가 넘어가면은 고용 관련된 어떤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적어져요. 그래서 내는 보험이 건강보험이랑 산재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일반인 분들에 비해 3분의 1 정도다 보니까 회사가 부담할 수 있는 비용이 굉장히 줄어들죠. 그 대신에 정규직으로서 오는 로열티는 똑같이 가져가고 그런 측면에서 좀 부담이 적어지는 것도 있고 또 인건비 지원금도 국가에서 나오는 것들도 많이 충당이 되고요. 70분이면 굉장히 많은 숫자인 것 같은데 처음 시작하실 때는 혹시 몇 분으로 시작하셨어요? 처음 시작하시면 2명이죠. 두 명이요? 두 분은 이렇게 안녕하세요, 저희가 배달 인원이 필요한데 이렇게 해보실 생각이 있나요? 이렇게 다 섭외를 하신 건가요? 두 분 전부 다 첫 두 분은 제 기억에 알바 천국 알바문에 인재 등록을 해놓으셔요. 네. 시니어분들이 저희가 다 전화를 해서 걸린 사람 중에 2명이었어요. 그리고 두 분 다 지금 근로를 하고 계세요. 아직까지요? 그래서 2년 넘게 하고 계세요. 오래 하고 계시네요. 네네. 저희가 근속률 되게 높아요. 90%가 안 나가세요. 10분 중에 9분은 계속해서 이제 일을 계속해서 하신다는 그만큼 만족도가 높다라는. 만족도가 높은 것도 맞고 동시에 일하실 때가 진짜 많이 없어요. 너무너무 없어요. 선택지 자체가 워낙 좁다 보니까. 그것도 있어요. 그럼 이분들이 온고잉에 대해서 가장 만족하는 부분은 혹시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조사를 했었는데 첫 번째는 되게 마음이 아프지만 일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예요. 저희가 한 300명 정도 저희가 300명 정도 모아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일자리 문제 해결하려면 일자리 만드는 것과 연결하는 게 있다 했잖아요. 네네. 사실 처음에 저희는 일자리 매칭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처음에 시도했던 거예요. 사람인처럼? 네, 맞아요. 네. 그래서 300명을 모아서 우리가 이제 고인구직 매칭을 해주는데 알바몬 알바천국에 하루 3-4시간짜리 단순 일거리 시니어분들 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을 많이 올라와 있어요. 되게 많이. 그래요? 네, 되게 많이 올라와 있어요. 네. 보통 하루 3-4시간 단시간 일자리면은 난이도가 되게 쉽잖아요. 네. 보통 모집 조건이 연령 무관이에요. 거기에 시니어분들이 지원하면은 60세 이상 네. 합격률이 얼마 될 것 같으세요? 거의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고용주 입장에서는 조금 더 젊은 분들을 선호하실 것 같아요. 그거죠. 너무 정확히 보셨고 그냥 전화를 해서 60세 이상 시니어를 하는 순간 다 끊어요. 그냥 지원 기회조차 못 받는 게 70%. 그러니까 일단은 나이면은 이유도 물어보지 않고 거절하는 게 70%고 네. 나머지 30%도 이야기는 들어보는데
나이 많아서 대학이 불편할 것 같다. 체력이 좀 안 되지 않을까요? 하루 3-4시간 하는데 안 될 것 같아요. 그분들이 보시기엔. 그리고 디지털 능력이 떨어져서 우리는 간단한 포스기도 만져야 되고 네네. 간단한 PC도 만져야 되는데 그거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해서 그래서 구직 자체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보통 그래서 시니어분들이 를 채용한다고 한 곳의 경쟁률이 최소 10대 1에서 20대 1. 그만큼 엄청 빡세네. 많은 시니어분들께서 이렇게 몰리는 거네요. 그런 그쵸. 한정된 기업에. 왜냐하면 노후 대비가 굉장히 많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돈을 계속 벌이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도 그렇고 시니어분들한테 일이라는 게 본인이 일을 못하면 특히 남성분들은 내가 아예 활동을 할 수 없는 존재가 된다고 많이 느끼셔요. 그러니까 그냥 그 일을 해야 돼야 내가 존재 가치를 느끼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그런 것도 있어요. 특히나 저희 이제 아버지 세대 분들 같은 경우에는 평생 이렇게 한 직장에서 그쵸. 일을 하시다가 은퇴하시면 오히려 은퇴하시고 나서 우울증이나 이런 엄청 많이 오시죠. 네. 자기 존재 가치를 소비를 해야 되는데 네. 뭐든 써야 사는데 돈을 쓰는 게 아마 그분들한테 이제 엄청 크게 의미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자기 존재를 소비해야 되는데 할 곳이 없으니까. 거기서 온고잉 서비스에서 일을 하면서 오히려 자기 좀 정체성을 다시 찾아가는 맞아요. 그런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되게 신기한 게 저희가 복지가 아무것도 없어요. 되게 죄송하지만 너무 죄송한데 근데 왜 많다고 높은지 물어보면은 내일 우리 회사가 성장하니까 본인들 너무 좋대요. 제가 물어봤거든요. 왜 그러냐고? 네. 물어보니까 아니 내가 엄청 열심히 해서 그 고객사에서 물량을 더 주거나 소개를 해준 거 아니냐. 본인이 그렇죠. 기여했다는 그게 그러니까 회사랑 자기를 동일시하더라고요. 완전히. 그때 엄청 존재 가치를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회사가 뭔가 바뀌었을 때 너무 좋아하시죠. 오히려 회사를 아예 내 집단으로 생각을 하시고 그쵸. 그냥 예전에 일하실 때처럼 네. 그냥 내 회사, 내 직장으로 생각하고 네. 계신 거네요. 뭐 지금도 저한테 막 연락이 오세요. 대표님 이런 거 피드백 같은 건가요? 보내드립니다. 이런 거 있어요. 오늘 온 건데. 되게 친하게 지내시나 봐요. 시니어분들이랑. 그렇죠. 진짜 신기하다. 뭔가 말씀을 들으면서 느낀 게 되게 시니어분들을 돕는 거에 대해 좀 프라이드가 있다고 느꼈는데 그런 계기가 있나요? 사실 저도 시니어 문제에 대해서 엄청 오래 고민했던 사람은 아니에요. 아닌데 이 일을 하면서 이 시니어 일자리 문제를 풀기로 결심을 했고 문제들을 많이 파악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시장 인터넷에 나오는 정보들을 처음에 알게 됐었고 현장에서 그 문제들이 정말 심한지 더 깊이 들어가면은 정말 이 시장에서 핵심 이해관계자들이 알고 있는 정보들까지도 다 알게 되면서 사명감을 되게 많이 느끼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그 기업가들이 되게 사명감이 있는 기업가들이 보이는데 엄청나게 충격적인 경험이 있지 않는 한 그런 사명감을 갖기는 되게 어렵잖아요. 네. 철학이 생기거나. 그래서 보통 내가 결정을 해서 그쪽에서의 문제를 알게 되고 솔루션을 제시해서 워킹할 때 그때 엄청 철학이 생겨서 사명감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좀 그런 케이스예요. 오히려 시작부터 그걸 가진 게 아니라 이걸 수행하면서 그 과정에서 생긴다. 엄청. 되게 공감이 되는 말이네요. 네네. 그러면 저는 한 가지 궁금했던 게 이렇게 사명감을 갖고 계신 창업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명감하고 회사의 이익이 충돌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본인이 생각했을 때 회사가 처음 내건 가치하고 그리고 단기적으로 회사가 생존하기 위해서 선택해야 되는 이익들이 있잖아요. 네네. 이게 충돌할 때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좀 대응을 하실 것 같은지 여쭤보고 싶어요. 분명히 있었고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는데 근데 사실 본인의 철학이 굉장히 단단하면은 충돌할 이유가 없거든요. 너무 본인 철학이 바로 서 있으면은 의사결정이 돈이 아니게 되다 보니까 그리고 저는 오히려 본인의 철학에 기반해서 선택들을 했을 때 장기적으로는 훨씬 더 큰 득이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진짜 결국에 그 철학이 바로 서 있으면은 그 방향이 고객을 향해 내가 문제를 풀어주고자 하는 그 고객을 향해 대상을 향해 가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나 이것도 문제야 이것도 해결해주고 그럼 그 고객들이 계속
만족하는 그림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결국에 고객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기업이 되고 돈을 더 많이 내게 되는 회사가 되다 보니까 그런 회사들은 잘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긴 해요. 근데 단기적으로 흔들릴 땐 분명히 있죠. 저희도 분명히 있었고 예를 들면은 우리 시니어 그만하고 이쪽으로 가서 돈 더 벌어보자. 그런 기회들이 제가 2020년도 2월에 시작했거든요. 생각보다 얼마 안 됐네요. 근데 거의 4년이 다 돼가니까 또 짧은 시간은 아닌 것 같아요. 뭐 상대적일 수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때 3년 어떤 4년 가까이 있으면 분명히 다른 기회들이 한 번씩은 찾아오게 되고 한 1년 반 이후에는 제가 엄청 되게 단단해진 경험들을 하게 돼서 문제가 없었는데 그 전에는 되게 많이 기회들이 보였을 때 솔직히 흔들림도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이. 그럼 흔들림이라고 하면 굳이 우리가 시니어들이 아니라 그렇죠, 다른 그렇죠. 사람들을 썼을 때 조금 더 경제적으로 회사의 단기적 이익이 될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하나에 대한 좀 갈등이었던 건가요? 그것도 있고 시니어분들과 처음 소통하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네. 어렵고 이분들을 교육해서 정말 일을 잘할 수 있는 분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처음에는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일하는 게 불가능한데 그때는 이게 과정이 효율적이지 못하니까 굉장히 비효율적이니까 스스로 의심도 많고 하니까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비효율을 버리고 효율을 택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을 많이 택하려고 찾아봤던 거죠. 앱을 엄청 쉽게 배울 수 있는 대상들을 투입한다거나. 사실 젊은 세대는 앱을 습득하는 시간 자체가 그쵸, 워낙 그쵸. 익숙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 근데 다행히 타협하지 않았고 계속 그 마음 지켜가다 보니까 이제는 시니어분들이 정말 사용하기 쉬운 어플도 만들고 교육 과정도 만들어서 이제는 진짜 시스템화가 됐어요. 사명감을 지키신 거네요. 그렇죠. 그 마음 지키는 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처음에 제가 처음 만났을 때 그때 저희가 추대에 오픈 마이크를 제가 갔었는데 그때 제가 제일 처음 했던 말이 내가 처음에 내건 설정한 가치를 지켜내는 게 진짜 힘들다는 말을 했었는데 그때 딱 여기에 딱 맞는 말인 것 같네요. 그때 표정에서 되게 힘들어 보이셨어요. 그래서 저도 아직 기억에 남는 게 이제 형광님하고 스타트업 관련 행사에서 이제 뵙게 됐는데 저는 이제 청취자로 갔고 형광님이 첫 번째 이제 오픈하는 이제 연사로 좀 대표로 오픈해 주셨는데 그때 처음 보면서 저분 되게 바쁘신 것 같다. 좀 얼굴에 조금 피곤해 보이신다라는 생각을 제가 좀 했어요. 그때 처음 뵀을 때. 그래서 심지어 거의 투자자분들도 앞에 계셨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저번에 좀 부담스럽겠다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좀 부담스럽게 하더라고요. 맞아요. 거의 뭐 VC 이사님들도 오시고 그랬었거든요. 맞아요. 그 VC 라인이 되게 좋았어요. 네. 스트롱벤처스하고 원래 보통 투자 받으러 갈 때 그러니까 사실 그게 정말 좋은 기회인 거예요. 원래 보통 심사급이 오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회사로 치면 그냥 그냥 직원? 네, 대리 그 정도가 오는데 파트너급이 오니까 맞아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임원급이 오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 행사가 원래 그런 거 아니면 그날만 그런 거예요? 그게 사실 이것도 비밀이에요? 아니 비밀은 아니고 이제 고려대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다 보니까 그 고려대학교 출신 VC 분들이 많이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그래요? 네, 제가 고려대학교 강연에서 봤던 VC 분들도 몇 분 뵀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좀 내 학교니까 이렇게 좀 조금 더 이제 높은 레벨의 분들도 와주시는 거지 않을까 하는 생각,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렇지 않나? 정도로 생각을 했었고, 네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되게 네, 그때 이제 영광님 뵙고 이렇게 팟캐스트 좀 나와달라고 요청드렸는데 이렇게 인연이 또 닿아서 제가 아까 그 갈등 관련해서 여쭤본 이유는 제가 아는 서비스 중에서도 노인분들 대상으로 이제 노인분들이 제조업 쪽을 담당을 해서 양말목 키트를 활용해서 뭐 액세서리를 좀 만들어서 그걸 판매하는 서비스가 있는데 그 과정에서 가장 이 서비스를 운영하는 친구들이 힘들었던 점이 소통하는 거라고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진입 장벽이 너무 높은 고객이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여쭤봤던 건데 이렇게 또 시간이 해결해주는 문제라고 봐도 될까요? 그쵸, 시간도 시간이고 그냥 그 문제 해결하는 데만 집중했던 것 같아요.
그 가치가 이제 흔들릴 뻔했지만 그래도 계속 다잡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게 계속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잃어봐야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는 것 같은데 네. 제가 한번 잃어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서비스 하다가 제가 처음에 온고잉 서비스가 아니고 할배달이라는 서비스를 했었거든요. 할배달이요? 되게 직관적이네요. 이름이 딱 와닿네요. 시니어 분들이 동네에서 도보로 배달을 대행하는 서비스였어요. 아, 네네. 그걸 처음에 시작을 했었고 그걸 이제 한 1년 넘게 서비스를 하고 이제 그 성장을 못 해가지고 네. 문을 닫게 됐고 그때 팀원들이 다 나갔어요. 아이고. 네. 네, 다 나가게 됐고 그때 이제 저 혼자 남은 거죠. 아, 혼자 남으셨어요? 네. 되게 좀 슬프네요. 네. 혼자 남게 됐고 그때 이제 스스로 이제 질문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 이거 맞나? 왜냐면 제가 이제 2020년도 2월에 나이가 26이었고 맞네 26. 네, 26이었고 그 이제 딱 저희가 진로를 결정한 시기잖아요 보통. 아, 그렇죠. 그때가 이제 내가 취업을 하나 아니면 창업을 하나 뭐 대학원을 가나 같은 뭐 그런 고민 되게 많은 시기였고 저도 뭐 어릴 때부터 창업을 꿈꿨던 사람은 아니었어서 만나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 이제 스스로 엄청 질문을 많이 해보고 또 3개월 동안 거의 우울증이었어요 진짜. 자기 의심이 시작되고 자기 부정이 시작되니까 계속 밑바닥까지 갔다가 근데 아무리 스스로 질문하고 다른 사람들 만나서 얘기해봐도 이보다 더 세상에 필요하고 옳은 게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그때 제가 처음으로 태어나서 와 진짜 이 일을 너무 사랑하구나라는 걸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일을 위해서 네. 물론 지금 엄청 힘든 것도 맞지만 앞으로 이 정도로 힘들 건데 또 할래라고 했을 때 예스라는 답이 나왔었고 1년 반 뒤에 돌아가도 똑같은 거 하고 있으려면은 그럴 것 같다 생각이 들었고 앞으로 10년 동안 20년 동안 해야 되는데 괜찮아라고 했을 때 다 견딜 수 있겠다 생각이 그때 들었어가지고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가 느껴지니까 그 말은 동시에 내가 이 일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도 연결되는 질문인 것 같아가지고 그때 많이 느꼈고 지금까지 이어지게 됐죠. 지금까지도 이제 굳건히. 네. 그 일 있고 나서는 네. 왜 이렇게 좋을까를 많이 물었었고 네. 그 왜에 대한 질문들을 하나씩 소거해 나가면서 네. 이젠 더 이상 왜 일을 사랑하는지도 묻지 않고 네. 그냥 저는 이제 앞만 보고 가게 되는 단계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로맨티스트시네요. 로맨틱. 근데 되게 비슷해요. 네. 그 연애 사랑 그 대상이 일이 아니라 사람한테서 갔을 때도 네. 비슷한 것 같아요, 되게. 저도 살짝 이런 의미에서 사실 저도 로맨티스트라서 어딜 봐서요? 아주 어딜 봐서? 좀 끼워하려고 했는데 안 되나요? 빠져야 돼요. 알겠습니다. 제가 좀 그걸 못했나 보네요. 알겠습니다. 이제는 질문하지 않고 앞만 보고 달리겠다. 이 말씀을 그때 강연에서도 해주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 그래요? 그게 좀 와닿았었거든요. 지난 기억 못하시는 것 같은 기억이 안 나요. 그렇게 말했나? 네, 그래서 멋있다 이러면서 노트 이렇게 하고 했었는데 좋습니다. 멋진 포부네요. 자, 그럼 온고잉 서비스 관련해서 좀 질문을 몇 가지 더 드리고 싶은데 네. 보통 서비스 관련해서 핵심 KPI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KPI를 뭐로 주고 있는지 너무 이게 구체적인 수치보다는 네. 좀 어떤 것들을 중심적으로 보고 있는지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는 온고잉 같은 경우에는 딱 매출을 봐요. 매출 보는데, 그러니까 되게 KPI를 많이 바꿔봤었는데 매출만큼 강력하게 빨려 들어가는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빨려 들어간다는 게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KPI는 결국에 그 회사가 무엇에 집중했을 때 가장 빨리 성장할 수 있는지를 그렇죠. 결정하는 하나의 지표잖아요. 네네. 지표잖아요. 그럼 이제 그게 매출이 될 거냐? 아니면 고객들이 우리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주기가 될 거냐? 아니면은 고객들이 우리를 사용하는 한 명당 고객당 내는 배송 수수료 금액이 될 거냐? 되게 많았는데 다 해봤는데 그냥 매출 볼륨만큼 강력한 게 없던 것 같아요. 그게 너무너무 강력했었어가지고 그냥 어땠냐면 근데 그래서 제가 그걸 왜 그랬나 복기를 해보니까 목표가 되게 심플할수록 네. 더
그 목표에 굉장히 빨려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진짜 심플하게 야 우리 올해 100억, 다음 달 300억, 네. 내후년 500억이라고 해놓으면은 네네. 그냥 머릿속에 100억밖에 없어요. 진짜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1년 12월에 온고잉 서비스 런칭하고 2022년도 목표가 뭐였냐면 월 1억, 그냥 그거 딱 하나였어요. 월이로. 진짜 그것만 보고 달렸어요. 아. 그냥 모든 의사결정이 그걸로 되고, 그리고 네. 내가 몸이 너무 힘든데 네. 야 우리 저 고객사 한 건만 더 처리하면은 우리 1억까지 될 것 같아 하면은 그냥 새벽이고 밤이고 다 나와가지고 팀원들이 헌신하면서 하는 경험들을 해봤는데, 빨려 들어간다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냥 그 목표를 하려고 모든 액션들이 다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매출 되게 심플한 것 같아요. 약간 말씀 들으면서 뭔가 좀비 같다는 생각을 좀비? 좀 했네요. 그러면 네. 매출 관련해서도 네. 제가 또 풍문으로 들었습니다만 매출이 굉장히 급격하게 성장하시는 기점을 제가 풍문으로 한번 들었어요. 네, 맞아요. 네. 좀 민감한 질문이긴 한데 좀 네. 추세 정도라도 공유해 주실 수 있으면. 다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저희가 21년도 12월에 딱 런칭을 했는데 그때 월에 딱 300 벌었거든요. 네. 벌었고, 그렇게 하고 2022년도 12월에 거의 1억이 다 됐을 거예요, 월이. 그래서 가까이 1억 가까이 됐던 것 같아요. 그때 한 8천인가? 8천이 됐던 것 같고, 네. 그러니까 500만 원에서 8천만 원까지 큰 거죠. 네. 거의 1년 안에 해내신. 네네. 월 매출이 그러니까 거의 몇 배요? 뭐 엄청 많이 커졌는데, 네. 그랬었고, 네, 2020년도 굉장히 빠르게 성장했고, 지금은 저희가 월 매출 단위가 지금 한 1.4억 정도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크지는 2022년보다 2023년도에 성장폭이 좀 더뎌진 거죠. 저희가 22년도에 연에 4.8억을 했고 올해는 13억인데 네네. 그 정도로 추이를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래도 성장 폭 자체가 조금 줄어들긴 했어도 빠르게 성장 중인 것 네네. 같네요. 이 폭을 더 늘리고 싶으신가요? 그쵸. 엄청 늘리고 싶은데 네. 올해 되게 많은 실험을 했었는데 그게 사실 저희가 올해는 매출을 늘리기 위한 게 저희 KPI는 아니었어요. 그게 좀 아쉽긴 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있었는데, 작년 저희 12월에 프리에이 투자를 받았는데 네네. 그때 가장 큰 퀘스천이 뭐였냐면, 야 온고잉 중소형 고객사가 확실히 쓰긴 하겠다. 왜냐면 거기는 물류 인프라도 없으니까. 네. 뭐 너네 쓰겠네. 근데 대기업도 너네 쓸까? 근데 이 시장에 정말 큰 파일 차지하는 게 대기업인데 네. 물류 인프라도 있는 기업들이 너네 왜 쓰냐? 설득을 많이 했었죠. 설득이 안 됐고, 그래서 저희가 올해 목표는 딱 하나였어요. 대기업도 우리를 쓴다는 걸 증명하는 거. 실제로 그래서 저희가 올해 현대그린푸드와 네. 계약을 해서 런칭을 하게 됐고, GS 리테일도 저희가 지금 함께 하고 있고 증명해놔. 그래서 거의 올해는 거의 대기업과의 작업에만 좀 많이 시간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래도 한 개 뚫는 게 어려운 거지. 사실 한두 개 뚫기 시작하면 그다음부터 좀 수월해지고 네. 성장폭이 좀 빨라지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그리고 또 올해 또 경기가 엄청 안 좋다 보니까 네. 그 대기업들이 아무래도 선택을 하는 데 굉장히 보수적이더라고요. 그리고 대기업들은 보통 물류사랑 계약을 맺을 때 막 3개월, 6개월 단위로 안 해요. 사스처럼 막 짧게 하는 게 아니라 한 2, 3년 단위로 해요. 그래서 바로 바꾸기 어려운 것도 있었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서 현대그린푸드가 되게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럼 일단 계약을 따놓으면 3년까지는 안정적으로 보장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큰 곳들은 거의 2년 단위로 계약을 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매출을 한번 확보해 놓으면 이게 거의 계속 그냥 쌓이는 거죠. 전 되게 놀란 게 대기업을 아직까지 이제 초기 스타트업이 설득을 해내는 과정이 쉽지가 않잖아요. 네. 현강님께서 이제 평소에 좀 사람을 설득하는, 사람의 마음을 좀 홀리는 본인만의 노하우가 있다면 공유해 주실 수 있는지. 오케이. 그거는 몇 가지 있는데 몇 가지 얘기하면 좀 길어지니까 한 가지만 얘기하자면 역시 너무 많으시군요. 네. 아껴가지고 하나만. 나머지는 여기 적어주고 가시면 제가 이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득하는데 가장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 거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진정성이고 하나는 그 진정성이
지속되는 건데 이렇게 말하면 되게 추상적이잖아요. 네.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드리면 그 되게 세일즈를 많이 하러 갈 때 보통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안녕하세요. 누구입니다. PT 네. 속에서 탁탁탁탁탁 하는데 그렇게 하면 진짜 아무도 안 사요. 아, 맞아요. 그럼 진짜 아무도 안 사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보통 어떻게 하면 좋냐면 그 세일즈하러 가는 자리를 팔러 가는 게 아니라 나 이 사람 인터뷰하러 왔다라고 생각하면 편해요. 가가지고 PT 그냥 안 보여주고 우리 어떤 회사다. 우리 어떤 문제 풀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 와 있다. 그래서 당신 같은 전문가분들을 만나가지고 우리가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싶다라고 접근해서 네. 혹시 배송 쪽에서 어떤 문제 겪고 계시냐 하면은 막 말을 해요. 네네. 별로 절대 이상하다 생각 안 하거든요. 네. 막 말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그 문제를 얼마나 진심으로 오랫동안 고민했고 그런 것도 들려줘요. 그럼 그때부터 진심이 많이 전달되고 그리고 보통 1차 미팅이 끝나요. 네. 거기서부터 셀리 되진 않아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 저의 집념을 보여주는 거죠. 아, 계속해서. 우리가 거절이 괜찮아요. 계속 연락하는 거예요. 얼마나 당신이 만족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고민하는지들이 드러나면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 얘네는 이슈 터지면 대표가 뛰어와서라도 해결하겠다라는 그 마음이 생기게 되고 네. 결국에 그 생각이 되는 게 있는데 그 사실 그 돈은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를 선택했을 때 그게 좋은 선택이 될 거라는 그 기회비용에 대한 아쉬움을 결국 그 기회비용이 문제인 건데 네. 결국 그래서 그게 마음이거든요. 근데 그 기회비용이 구체적으로 남은 게 돈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뭐 이거 사는데 뭐 이건 좀 좋은 예시가 아닌가? 그 뭐랄까 어떻게 설명하면 좋지? 그거다. 되게 우리가 어떤 제품이나 물건을 살 때 보통 그 네이버 쇼핑이나 커머스 가면은 최저가로 랭킹을 돌려서 사거나 그렇죠. 아니면 리뷰의 평점 보고 사잖아요. 네네. 왜 그러냐? 우리가 기회비용이 내가 이거 구매했을 때 내가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구체적인 지표가 만족도 4.9점이나 아니면은 어떤 비용적인 부분이 있는 거죠. 네네. 덜 쓰면은 그만큼 덜 아쉬우니까 그렇죠. 그런 거겠죠. 사실 우리가 어떤 제품을 써서 난 이 제품이 50점 이만큼 좋아서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결국 중요한 건 마음인 건데 그 기회비용에 내가 우리 선택했을 때 너가 후회하지 않을 거라는 그 기회비용이 마음을 흔들어 줘야 되는데 네. 그걸 흔들어 주는 게 굉장히 좋은 게 그 창업가 이 세일즈로 온 사람의 진정성이 되게 도움이 되고 그때 한번 흔들고 계속 그 마음을 보여줬을 때 지속감을 보여줬을 때 그 기회비용이 충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쓰게 되는 거고. 굉장히 좋은 인사이트를 공유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전 형광님 말씀 들으면서 생각이 난 게 혹시 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라는 영화 보셨나요? 그 디카프리오 나오는 네. 보지 못했어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되게 유명한 대사가 등장하는데 Sell me this pen. 이 펜을 나한테 팔아봐 라는 대사가 등장하거든요. 그럼 사람들은 막 이 펜은 이런 게 좋아. 이 펜은 잘 나오고 이 펜은 뭐 어디서 만들었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펜을 팔려면 이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를 알아야 된다 해서 질문을 해라라고 하거든요. 지금 뭐가 필요해? 라고 하고 나 이런 게 필요해. 그럼 이 펜이 그걸 해결해 줄 거야. 이렇게 파는 거라고 하거든요. 어떻게 해결해 주는데요? 그러니까 예시죠, 예시. 그래서 네가 이 제품이 우리 회사가 얼마나 대단한지 떠들어도 그 사람은 관심이 없다.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접근을 했었는데 그걸 보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했을 때 이 사람한테 먼저 물어보고 이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지. 형광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터뷰하는 마음으로 가서 진짜 이 사람하고 얘기를 해보고 뭐가 필요한지 알아야지 내가 그걸 충족해 줄 수 있다로 갈 수가 있으니까 성공률이 높아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일화가 떠오르는 그런 네. 경험이었네요. 한 가지만 첨언하면은 그런 마음이 이제 계속 지속이 됐어요. 계약도 따고 계속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은 그 회사의 철학이 되잖아요. 네네. 될 거고 브랜드가 될 거고 그러면 사람들은 더 이상 그 제품을 살 때 커머스에서 최저가로 사지 않아요. 그 브랜드를 보고 사지. 브랜딩이 된 거네요. 네네. 그래서 굉장히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브랜딩 얘기가 나와서 그러면 형광님께서는
소비자가 네이루리라는 혹은 이제 온고잉이라는 서비스를 네네. 봤을 때 하나의 단어가 생각난다면 어떤 단어가 좀 연상되길 바라세요? 저는 딱 진정성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진정성이란 게 이제 고객을 향한 진정성이 있을 것 같고 시니어분들에 향한 진정성이 있을 것 같고 뭐 우리 온고잉과 함께 이해관계자의 공동체에 대한 진정성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진정성을 심어놓아서 홈페이지 바꾼 작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아, 저도 이제 그 브랜딩 측면에서 브랜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제가 그걸 굉장히 지향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최근에 좀 깨달아가지고 지금 홈페이지는 굉장히 기능적인 걸 포커스를 돼 있거든요. 싸다, 안정적이다 돼 있는데 회사에 좀 철학을 녹여놓는 방식으로 바꿔두고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키워드는 진정성인 것 같아요. 좋습니다. 좀 가벼운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네. 이제 곧 연말이고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잖아요. 네. 이 크리스마스 하면 이제 산타 할아버지들이 선물을 배달하는 건데 네. 늘 이제 노인분들이 배달을 해주셨다면 이제 형광님이 배송원이 돼서 그분들께 선물을 드릴 수 있다면 뭐를 드리고 싶으세요? 뭔가 추상적인 것도 괜찮아요. 크리스마스 때 저희가 이 질문 구상하면서 무릎을 탁 쳤거든요. 좋은 질문인데 음. 생각을 하게 만드니까 되게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시니어분들이 들으시고 왜 안 주지? 이럴 수도. 저는 너무 주고 싶은 게 많으셔가지고 고민하고 계신 거죠? 저는 제가 시간이 허락된다면 70명 한 분 한 분한테 제가 A4용지 한 장 분량의 손편지를 써가지고 다 좀 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드네요. 손편지로. 네, 편지만큼 기억에 남는 게 없죠. 그냥 그걸 받으면 제가 그냥 사실 손편지를 받으면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생각 안 해도 무의식적으로 이 사람이 전 엄청 바쁜 사람인 것도 그분들 아시는데 시간을 굉장히 많이 쏟았구나라는 걸 느껴지니까 마음이 느껴지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마음을 전달하고 싶었는데 뭐가 제일 좋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물건으로 제일 좋은 게 시간을 많이 들은 것 중에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내가 목도리를 짜줄까 생각했었는데 그 손재주가 없어서 너무 오래 걸려. 그래서 네. 편지가 생각이 났었습니다. 손편지. 손편지 하니까 좀 사담 있는 생각이 나는 게 1학년 말 때 저희 모두 롤링페이퍼를 하나씩 써줬거든요. 그때 이 친구가 저한테 넌 정말 특이한 친구야라. 제가 그랬었네. 이게 아직도 기억에 남네요. 손편지가 진짜 기억에 남는 선물인 것 같아요. 저한테. 제가 또 김여자 씨하고 하남자가 같은 고등학교 동창인데 네, 그때부터 특출 나셨어요. 김여자 씨. 특출이에요. 어떤 부분이 독특하셨죠? 모르겠어요. 저도. 이게 그 독특한 사람들의 공통점이에요. 자기는 그걸 잘 몰라. 근데 뭔가 대화를 하다 보면 이제 지금은 이제 인터뷰 자리니까 조금 더 이제 본인을 봉인해 놓고 있긴 한데 되게 특이한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어떤 생각 하셨냐면 저하고 갑자기 사담으로 살짝 갔나요? 저하고 얘기할 때 너는 예술 작품을 위해서 어디까지 희생할 수 있냐? 이런 질문 하는 거예요. 갑자기 저는 그냥 술 맛있게 먹고 있는데 뭔 소리야? 냠냠 해먹고 있었는데 뭔 소리야? 이랬는데 그때 뭘 했더라? 나는 막 뭘 했었죠 그때? 그때요? 네. 기억이 안 나요. 그때 자기는 막 목수 기억이 안 나는데 왜 질문하시죠? 저 방화를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아니 진짜 특이했어요. 자기는 뭐 방화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야 왜 멀쩡한 집에 네가 불을 질러? 이랬는데 왜 그랬어요? 뭔가 혹시 광염 소나타라고 책을 아세요? 아니요, 몰라요. 그게 뭐냐면 사람이 불을 지르면 엄청난 대작을 쓰는 피아니스트 얘기란 말이에요. 뭔가 그런 걸 보면서 와 그렇게 모두의 마음을 뒤흔들 수 있는 작품이라면 방화까지는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일단 괜찮은데 우리 집은 안 돼요. 우리 집 내 집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본인이 약간 과감하게 베팅할 수 있냐는 그런 뜻인가요? 그걸 방화로 표현하신 건가? 뭔가 방화를 보면 좀 그만큼 강렬한 경험이 또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충격이 깊은 만큼 그만큼 깊은 감정으로 네. 예술 작품이 나오니까 뭔가 나올 수 그래서 있는 게 방황- 많을 아, 저는 처음 들었을 때 이런 반응이 아니라 어? 아닌 것 같은데. 둘이 잘 맞는 것 같은데. 잘 안 맞아요. 네. 제가 얘기하면 오 약간 이런 스타일이고. 네. 저는 살짝 그런 창의적인 사고 이런 건 전혀 거리가 멀고 딱 목표? 어떻게 해야 되지? 오케이. 이런 느낌이라 가지고. 그래서 가끔씩 하다가 막히면 저를 이렇게 쳐다보거든요. 네. 좋습니다. 갑자기 저희가 잠깐 샜는데. 네. 자, 그러면 저희가 1부 시간이 거의 마무리돼서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정도만 더 하고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1부의 공식적인 마지막 질문입니다. 현강님의 창업가로서의 최종 목표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최종 목표는 결국에 제가 그날 때도 얘기했던 건데 그 시니어분들이 이 젊음을 느낄 수 있는 세상이 오는 걸 굉장히 바라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한 젊음이란 게 진짜 나이 어린 젊음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은 게 있고 그걸 실제 하고 있고 그거를 계속하는 상태를 저는 젊음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런 젊음을 느낄 수 있는 무대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 드리고 싶고 결국의 목표는 그런 무대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서 시니어분들이 젊음을 느끼면서 행복하게 사는 행복하게 나이가 들어가는 게 굉장히 행복해지는 그런 일이 되는 게 제 목표고 저희 부모님도 그랬으면 좋겠고 저도 나이가 들어서 그랬으면 좋겠고 요즘은 이제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은 젊은 사람들 나 싫어하고 네, 막 피난처 찾아가고 있고 삭발공원 가나 공항에 가고 있고 네. 굉장히 마음이 아프잖아요. 나이가 들면 또 고독한 게 당연해지고 근데 이게 당연한 게 아닐 수가 있거든요. 나이가 들어도 젊은 사람들이 나 좋아하고 어울리면서 살 수 있고 나 반겨주는 사람들 많고 반겨주는 곳도 많고 그런 걸 만들어가는 게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게 제 창업가로서의 최종 목표입니다. 젊음을 그렇게 정의하는 게 또 신선하고 그렇게 들으니까 저희 모두 젊은 거네요. 그렇죠. 그죠. 네. 젊은 우리. 네. 너무 젊어. 신생아야 지금.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 좋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현강님의 창업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그래서 2부에서는 인간 정연강에 대해서 조금 더 내밀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